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기획본부장 최원호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미국의 동부 시간은 밤 8시고 서부 시간은 5시로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일요일 아침 9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듣기로 지난 6월 말에 그 미주 지역 경당 역사문화 특강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이 10월 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3개월 동안의 대장정의 마무리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은 대한역사문화 정신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할이라는 주제인데요. 좀 내용 자체는, 제목 자체는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각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이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지금 현재 이사장님인 박석재 이사장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룸메이트하고 있었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80년대인데 그때 당시에 룸메이트가 당신은 한국의 대표 정신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근데 그때 막상 정확한 답을 못했다는 그런 일화를 제가 직접 사석에서 전해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들을 기존에 좀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대한민국의 대표 정신, 우리의 역사문화 정신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평소에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계시다면 제가 직접 얼굴을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지만 좀 그렇고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또 우리 대한사랑에서 역사문화 운동을 하면서 특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과연 우리 역사문화 정신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화랑정신 아니면 새마을 운동 정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고민을 하다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특히 고민을 하면서 좀 한 글자로 한번 압축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한이라는 한 글자에 우리 역사문화 정신이 다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한이라는 한 글자를 그냥 한 하면 일반적으로 특히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는 역사 침략을 많이 당해가지고 한이 많이 있는 민족이다. 이 한스러울 한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민족이 그렇다고 해서 한이 많은 민족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보다는 우리 국호에 담겨 있는 이 한이라는 한 글자, 이 한 글자로 우리 역사문화 정신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바로 이 한 글자의 그 유래와 의미를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의 정신을,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한이라는 한 글자는 우리 국호에 담겨 있는 글자죠. 그러면 과연 이 우리 국호인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름은 언제부터 쓰였느냐? 이게 이제 좀 궁금한 얘기인데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1948년도에 우리가 광복 이후에 나라가 한반도 남쪽 땅에 정부를 수립하면서 처음 쓰여졌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사 기록상으로 볼 때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처음 쓰여졌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여기도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임시헌장을 좀 인용을 했는데 임시헌장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런 구절이 있듯이 바로 대일항쟁기의 결정적 변곡점이었던 3.1혁명, 소위 3.1운동이라고 하는 3.1혁명이 있고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이름을 잘 보면 여기서 민국이라는 것은 정치 체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의 이름은 대한이라는 두 글자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대한이라는 나라 이름은 처음 이때 쓰여진 것이냐? 그게 아니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고종 제후의 34년에 고종실록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등장을 합니다. 고종 34년이면 우리가 서력기원으로 따질 때는 1897년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으로부터 3년 앞서는 1897년이 고종실록 고종 제후의 34년인데 이때 당시에 그 기록들을 쭉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조선 마렵에 그 조선의 내우 외환의 위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뭔가 타개책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정비, 뭐 정책을 세우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정적으로 그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했던 작업이 뭐였냐면 국호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고종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경등과 의논하여 결정하려는 것이 있다. 정사를 모두 새롭게 하는 지금의 모든 예가 다 새로워졌으니까 원구단의 첫 제사를 지내는 지금부터 마땅히 국호를 정하여 써야 한다. 대신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면서 그 신하들과 국호를 새로 정하는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택과 병세라는 그런 그 신하들이 쭉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국호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을 쭉 내는데요. 여기에 그런 얘기를 오가는 가운데 고종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는 곧 사만의 땅인데 국초의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름인 대한이 역사적으로 처음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름인 대한민국의 국호인 이름 대한은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1897년 고종 34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이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신하들이 쭉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조병세라는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 나라의 사람들이 조선을 한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상스러운 조짐이 옛날부터 싹 터서 바로 천명이 새로워진 오늘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면서 또한 한자의 변이 우리가 조선할 때 이 아침조자의 그 변하고 그리고 지금 나라 한자를 쓰는 이 한자하고 앞에 변이 똑같다는 것을 이유를 내세우면서 이것은 이미 역사에서 정해진 이치 같다 하는 얘기를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종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국호가 이미 정해졌으니까 대한으로 원구단에 행할 고유제의 제문과 반조문에 모두 대한으로 쓰도록 해라. 이러면서 고유제의 제문이라는 것은 항상 나라에 가장 큰 일이 있을 때 우리 그 한국인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에 가장 큰 일이 있을 때는 하늘에 이 일을 고하는 일입니다. 그게 다른 이름으로 천제죠. 천제를 지내는 제문에도 대한으로 쓰도록 하고 반조문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나라의 일을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 공포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일일이 나라의 이름이 대한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그 기록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제 잠깐 살펴봤듯이 고종께서 나라 이름을 대한으로 정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밝혔냐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듯이 우리나라는 본래 사만의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만에 등장하는 이 한, 석삼자의 나라 한자, 이 사만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만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 국초의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됐으니까 앞에 큰 대자를 붙여서 대한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나이대를 지금 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한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 사만에 대한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한국사 교과서의 사만의 내용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난 그 배움의 과정 속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거민종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도 이렇게 사만에 대해서는 배우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한반도 지도에서 한강 이남의 한반도 남쪽 땅에만 마한 지난 변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사 교과서가 거민종으로 9종류가 있어요. 9종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금성출판과 비상교육권만 보여드리지만 나머지 7종류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을 우리가 이 시점에 한번 해보면 조선을 실질적인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고종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기에 조선의 영토가 어디까지였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 지역이었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설령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종께서 조선을 통치하던 시기에 한반도 전역을 통치하고 있던 시기에 나라 이름을 바꾸는데 한반도 남부에만 있던 흔히 남사만, 마한지난 변환을 잇는다는 그 논리가 과연 성립할까?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 남부에만 있던 사만을 이어가지고 우리가 대한이라는 이름을 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삼국사기와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의 고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사라든지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 사만이라는 명칭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신라가 소위 말하는 삼국을 통일했다고 하는데 고구려 백제를 통일한 삼국 통일한 이후에 당나라와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 속에 삼한일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를 통일한 것을 다른 말로 삼한을 하나로 통일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 이런 기록들에 보면 사만이라고 표현할 때 그 사만은 뭐를 얘기하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사만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한반도 남부 땅에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잖아요. 고구려는 만주까지도 그 영토의 그 고구려의 활동 무대로 강역으로 전속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만을 이었다. 사만을 이어가지고 대한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고종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사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더 나아가 보면 신채호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25년에 전후사만고라는 논문을 쓰시는데 이게 1929년에 조선사 연구초라는 한 권의 책으로 출판이 돼요. 몇 개의 논문을 엮어가지고 이 전후사만고라는 논문 제목을 보시면 아시듯이 전사만과 후사만을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사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남사만 또 남사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마한하면 충청 남북도 전라도 지역이 마한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부분도 지금 인하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마한이 과연 이 충청도 전라도 지역만 마한이겠느냐 이 부분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여하튼 후사만이라고 알고 있는 이 남사만이 한강 이남에 있었다 하더라도 전사만이 있었다는 것을 신채호 선생께서는 그 평생의 연구를 통해서 밝히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원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좀 보면 진번막이나 진변마는 모두 신불말로 읽어야 할 것이니, 왜냐하면 진번막이나 진변마라는 것은 한자어잖아요. 이걸 순 우리말로 하면 신불말로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번막 3조선은 기준이 남으로 옮기기 이전 북방에 있던 전사만이다. 그러니까 전사만이라는 것을 쉽게 풀면 진번막 3조선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즉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이게 다른 말로 사만이라는 뜻입니다. 사만.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안, 변안, 만이라는 사만은 다른 말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3조선 하면 어떻게 알고 있냐면 BC 2333년에 초대 단군께서 조선을 건국한 단군조선이 쭉 이어지다가 BC 1133년에 그 주나라의 그 망명자, 그 은나라의 성인이었던 기자가 조선으로 와서 기자조선을 열었기 때문에 기자조선으로 이어졌고, 그 기자조선의 후손인 기준이 나중에 위만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위만조선이 들어서가지고 그 BC 108년에 한나라 무제한테 망할 때까지 이어졌던 이 역사를 흔히 3조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군조선, 기자조선, 그리고 위만조선, 이게 흔히 알고 있는 3조선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3조선 인식이다. 본래 3조선이라는 것은 단군조선 자체가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라는 3조선 체제로 운영이 되었다는 것이 3조선의 실제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을 다른 말로 진안, 번안, 마한이라는 사만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듯이 진번막 3조선은 결국 신불말 3국이란 뜻인데, 우리가 진변마 3한, 즉 진안, 변안, 마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뭔 뜻이냐면 이 한이라는 글자 속에 왕이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곧 삼왕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신채호 선생께서는 매듭을 짓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만이라는 것은 곧 3조선의 다른 말이고, 그것은 곧 뭐냐면 고조선의 다른 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종께서 우리는 사만의 땅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얘기하신 이후에 등장하는 그 사만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만을 얘기하는 거지만 더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고조선의 3조선, 곧 사만에서 이어진 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국사기를 좀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단군을 자기들의 국조로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공통되게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통일해가지고 사만 일통을 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다 고구려 백제가 한 형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이어나가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이 그 고려 말에 행촌 이해암 선생께서 쓰신 단군세기에 보면 초대 단군왕검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시에 구획 천하지지하사 분통사만하시니 사만의 계유 5가 64족이로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초대 단군왕검 시기에 천하의 땅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천하는 뭐겠습니까? 당시 고조선을 얘기하겠죠. 단군조선을 분통사만, 사만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다. 그래서 그 사만에는 5가 64족이 있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만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된 거냐면 바로 단군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곧바로 초대 단군왕검 시절부터 고조선의 통치 제도가 사만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만을 신채호 선생께서는 3조선으로 이해를 했던 거고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만이라는 것이 바로 고조선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고려사에 많은 열전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김의제라는 분의 열전 속에 보면 여기에 신지비사를 인용하면서 여기에도 이 사만을 인식할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즉 사만에는 각각의 수도가 있었을 테니까 바로 삼경제도를 운영했는데, 그 삼경제도를 운영한 것이 저울추 원리를 가지고 이 사만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내용이 바로 이 신지비사의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언급만 드리고요. 요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과 같이 바로 만주와 지금의 중국의 하북성 일대와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곳이 바로 단군 조선의 강역이었고, 이것을 지금의 이 그림과 같이 저울대의 원리로서 진안과 번안과 마한이라는 이런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리는 이 제도가 고조선의 통치 제도였다. 국가 경영의 하나의 그 기본 원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바로 삼한관경제라는 제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보여드린 앞선 지도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고조선 강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중학교 교과서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공통되게 황토색으로 칠한 부분이 고조선의 강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과서에서도 얘기를 하듯이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그 고인돌이라든지 또 미송미식 토기 같은 것이 대표적인 고조선의 그 표지 유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유물들의 분포를 보면 한반도 남부 그리고 지금의 요서 지역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뭐 멀리는 산동성 지역에서도 비파형 동검이 출토가 됩니다. 물론 산동성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나중에 전수된 전래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산동성 지역까지도 그 비파형 동검이 출토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비파형 동검이 대다수 출토가 된다는 것은 그 지역이 단순히 문화품이 전수된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이야말로 고조선의 강역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인데, 여기 지금 지도에서도 보시듯이 한반도 남부와 요서 지역은, 만주의 요서 지역은 그 고조선의 강역이 아니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선 지금 삼한관경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이것을 그 유물을 통해서 비교를 해볼 때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잠깐 그 부분은 설명을 할 테니까 뒷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고조선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이 대한역사문화 정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을 처음 서두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그것은 한이라는 한 글자로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고종의 국호 변경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사만으로부터 그 정신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만은 다른 말로 고조선이었고, 그렇다면 고조선이라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만으로 다르게 부를 수 있는데, 이 사만이라는 역사는 그럼 어디에서 유래가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국유사라는 이 사설을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그 사만의, 조선의 다른 이름인 사만의 그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본을 지금 그림 캡처해서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은 바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삼국유사 임신본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가 물론 고려시대 중엽에 1281년에 그 일현 스님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지금 남아있는 판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조선 중종 때인 1512년 임신년에 발간된 이 지금 보여드리는 임신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정덕본이라고 하는데, 그건 명나라 황제의 그 당시에 연호기 때문에 정덕이라고 쓰는데, 그것보다는 그 당시에 60갑자로 따질 때 임신년이기 때문에 임신본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 임신본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최근에 80년대 그 연세대 손보기 교수가 그 기증한 파른본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 파른본에 등장하는 글자하고의 지금 그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지만 그 얘기는 오늘 그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고요. 다른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 자, 지금 원본을 좀 옮겼습니다. 이 삼국유사의 말로 삼국사기하고는 다르게 고조선, 우리나라의 상고사의 맥을 정리해놨다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국사기는 뭐 정사다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삼국유사는 뭐 야사다 해가지고 그 사서적 가치를 낮게 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최광식 교수께서도 오히려 삼국유사의 말로 훨씬 더 우리 그 사서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바로 삼국유사에는 우리 상고사의 맥을 정리한 고조선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과 500여 자가 안 되는 글자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상고사 맥을 정리를 했는데, 이 고조선조에는 우이서와 고기라는 두 권의 책을 인용을 해서 그 당시 상고사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우이서인데, 우이서는 몇 글자 안 되지만 고조선의 실체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 계셨고 아사달이라는 도읍지에서 도읍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열었는데 그 이름이 조선이다. 그리고 그때는 중국의 당나라의 요임금 때하고 같은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나라를 열었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글자 안 되지만 요 우이서를 인용해서 고조선의 실체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고조선의 실체를 뭐 제대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초대 단군왕검에 대해서 지금 교과서에서 다 단군왕검 영정을 뺐어요. 지금 현행 교과서에는. 그리고 초대 단군왕검이 쌓았다고 하는 제천단인 참성단 그림도 거의 다 빠졌습니다. 한 군데 빼고.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연대표에서 BC 2333년을 얘기하지만 어떤 내용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현행 학계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비로소 국가가 성립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단군을, 초대 단군을 역사적 실존 인물로 믿을 수 없다. 왜? 우리나라 청동기 연대는 BC 15세기가 상한이기 때문에. 그럼 BC 24세기까지 올라가는 고조선의 건국연대를 단군은 믿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역사적인 기록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기라는 책을 또 인용을 하는데, 자, 이 고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고기라는 것이 옛 기록이라는 그냥 일반 명사인지 아니면 고기라는 그 당시 전해지던 사서인지는 아직도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이련께서는 이 고기라는 책을 인용해서, 기록을 인용해서, 그 당시 전해지던 기록을 인용해서 정리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뭐냐면 고기에 이렇게 말했다. 운, 석유, 환국이니라. 옛적에 환이라는 나라가 있었느니라.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이라는 나라, 환국이라는 나라. 환국이라는 이 두 글자,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문화 정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얘기는 좀 뒤에서 드리면서 이 환국의 실체를 분명하게 이 삼국유사 고조선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환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같이 말씀드린 대로 1512년에 나온 그 정독본, 임신본에는 글자 그대로 큰 입고자 안에 임금 왕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글자는 누구도 나라 국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1926년에 나온 경도제대본에 보면 네 글자가 똑같이 오른쪽 왼쪽을 비교해 보시면 글자가 거의 필체가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1512년에 나온 이 임신본, 정독본을 가지고 1926년에 경도제대, 대일항쟁기 때 일본에서 출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유독 한 글자만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지막 글자. 큰 입구자는 똑같지만
안에 있는 큰 그 임금왕자가 큰 대자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보시면 그 임금왕자 삐친 부분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좀 보이잖아요.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인자로 조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대표적으로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사 편수에 있었던 이마니시 류라는 금서룡이라는 일본인 학자가 바로 저지른 이 만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금서룡이라는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낸 그 책이 있어요. 1920년대 초반에. 거기에 보면 논문 중에 하나가 단군고입니다. 단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다는 단군고인데, 그 단군고의 핵심이 뭐냐면 단군은 본래 조선의 역사에서 없던 인물이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논문의 핵심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리고 그 단군은 한반도 전체의 신화의 인물이 아니고 한반도 북부에만 관여된 인물이고 한반도 남부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그 논문에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고조선을 열었다고 소위 알려져 있는 단군이라는 분은 실존하는 인물도 아니고, 또한 그 신화적 인물이지만 그 역사는 한반도 북부에만 관여되지 남부와는 관련되지 않는다.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보여드린 고조선의 강역을 왜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리고 있는지, 한반도 남부를 빼고 한반도 북부와 지금의 요동 지역만을 표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100년 전에 바로 이마니시 류가 발표한 그 논문의 틀에서 아직도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군조선 이전에 있었던 옛적에 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환국이 있었다라는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그 기록을 이렇게 날조해서 환국이라는 나라에서 환인이라는 인물사로 변경을 시키면서 조작을 하면서 바로 그 환인과 환웅이라는 그런 그 신화 속 인물에서 태동된 것이 단군이라는 단군 신화가 만들어지는 결정적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마니시 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번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그 대일 항쟁기 때 독립운동가들도 환국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23주년 3.1절 선언문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국 창립. 이걸 원문을 그대로 옮겼는데요. 보여드리는 그대로 유아민족 조자 환국 창립일에 역 단조 부여 삼한 삼국 고려 조선 2급 대한민국 해가지고 우리 민족은 처음 조자 개천, 조자라는 것은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조자 환국, 비로소 환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단 말이죠. 환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근원을 어디로부터 본 겁니까? 고조선이 아니에요. 고조선 이전에 환국으로부터 우리 역사의 시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과 100년도 안 된 금 80여 년 전에 독립운동가들이 인식했던 우리 역사의 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맥을 지금 깡그리 잊어버리고 고조선도 제대로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기록이 고기를 인용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기를 인용했던 1281년의 삼국유사의 기록을 앞선 서기 7세기경에 신라 중후반기에 안함노라는 도승이 쓴 삼성기라는 책에 보면 첫 구절에 이런 게 나와요. 오환건국이 최고라.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 삼성기라는 책을 보면 첫 구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이 우리는 환인데, 오환, 나는 환이고 우리는 환인데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 우리 환족이 나라를 세운 게 가장 오래되었다.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 속에
오환건국이라는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고 오환건국이라는 네 글자 속에 또 다른 한 문장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흔히 뭐 동이족이다 또는 뭐 예족이다 맥족이다 뭐 여러 가지 숙신이다 여러 가지로 그 호칭으로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불렀던 호칭이 뭐였을까? 다 대부분 그것들은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그들 입장에서 우리를 불렀던 호칭들인데 과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을까? 저는 여기서 그 해답을 찾았거든요. 안암노라는 도승은 오환이라고 했어요. 오환. 나는 환이다. 나오자잖아요. 또 복수인 우리 오자도 되거든요. 우리는 환이다. 그러니까 각자 우리들 스스로의 정체성, 민족성을 뭐라고 불렀냐? 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환. 우리는 환족이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우리 환족이 건국, 나라를 세운 그 행동이 나라를 세운 것이 최고, 가장 오래되었다. 그럼 우리 환족이 세운 나라는 뭐겠습니까? 그게 환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7세기에도 이런 역사 기록이 등장한다는 걸 볼 때 13세기에 등장한 삼국유사의 석유환국이라는 구절과 그 다음에 7세기에 등장하는 오환건국이라는 이 기록을 놓고 보면 한이라는 것, 고조선의 삼한이라는 것은 환으로부터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역사 정신을 찾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한 구절이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고조선은 다른 이름으로 삼한인데 그 삼한은 환국으로부터 왔다. 환국. 그럼 그 이 환이라는 것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뒤에 삼국유사 고조선 쪽에서 석유 환국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 얘기입니다. 환웅이 이제 환국 말기에 새로운 나라를 열기 위해서 뜻을 품고 이동하는 개창의 역사를 나가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쭉 천부인 3개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그 도착지가 태백산정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나라를 여는데 그곳이 신시다. 그리고 그분을 환웅천왕이라고 부른다. 이 구절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신시라는 것이 등장하죠. 근데 이 신시라는 것이 뭘까? 환웅이 열었던 그거를 오늘 역사문화 정신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인용했던 7세기의 안암노의 삼성기에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후에 환웅시 개흥하사 봉천신 지조하시고 강우 백산 흑수지가 나사 쭉 나오죠. 여기서도 홍익인간이 나오고 입도 신시, 그래서 신시의 도읍을 정해가지고 나라를 열었는데 그 나라 이름을 삼국유사에는 등장하지 않던 나라 이름이 삼성기에는 등장합니다. 국칭배달이다. 국칭배달.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해서 열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배달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본래 우리 말 그거를 한자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럼 배달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그게 박달이에요. 박달. 밝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달이라는 것은 뭐 대부분 다 아시듯이 밝은 곳은 양달, 뭐 그늘진 곳은 응달 이런 표현을 쓰듯이 우리 언어 속에서 달이라는 건 땅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간 관계상 뭐 이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대사 전시실에 우리 연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고조선부터 쭉 하고 있는데 BC 108년에 망한 것으로 하면서 여기 보시면 BC 108년에 낭랑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위만조선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곧 기자조선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만조선이 망하고 한나라 무제한테 망하고 세워진 한사군 중에 하나인 낭랑을 우리 역사의 맥으로 인정한다는 게 이 지금 현재 연표예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가장 큰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의 맥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삼국유사나 또는 삼성기를 놓고 볼 때 지금 보여드리듯이 우리나라의 그 조선, 즉 고조선 이전에 배달과 환국이라는 나라를 분명하게 우리가 역사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우리 역사의 뿌리 부분이에요. 이걸 모르고 흔히 말하는 북부여로부터 시작한 열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런 사국시대 이런 분열의 역사에서 시작된 역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역사 교육의 현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의 나라에서 시작이 됐고 그 하나의 나라가 다시 분열이 되기도 했고 다시 통합이 되기도 했고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오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까지 내려온 것인데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이 조선과 배달과 환국이라는 역사맥을 잃어버리고 있다. 뿌리 역사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가지와 잎이 말라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환국과 배달 그리고 조선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가 왜 중요하냐 우리 역사문화 정신에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강화도 마리산에 가면 있는 참성단입니다. 이 참성단은 단군조선의 초대 단군왕건께서 명해 가지고 세워진 제천단입니다. 물론 이 제천단의 기능이 다양한 기능이 있었어요. 다양한 기능이 있었지만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고 이 제천단, 이 참성단을 우리가 유심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조를. 여기에서 우리 역사문화 정신을 그대로 찾을 수가 있는데 자, 보여드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까지의 역사를 흔히 주역 관점에서는 천지비의 세상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하늘은 높은 데 있으니까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으니까 낮은 데 있다 해가지고 천지비 건괴를 위에다 놓고 곤괴 땅을 상징한 곤괴를 밑에다 놓은 이 가치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유학적인 관점으로 흘러가지고 하늘은 높으니까 존귀하고 땅은 낮으니까 비천하다 해가지고 뭐 남편은 뭐 존귀하고 아내는 뭐 비천하고 이런 또는 뭐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고 이런 양성의 대립적인 관점으로 흘러가지고 지금 역사가 흘러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4300년 전에 초대 단군왕검께서 명을 해서 세운 이 제천단의 모습을 놓고 보면 엄청난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땅을 상징하는 방형의 제단이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의 제단이 낮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주역의 11번째 꾀인 지천택괴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땅을 상징하는 음을 상징하는 곤괴가 위에 있다 보니까 기운이 아래로 수렴이 되죠. 그리고 하늘, 양을 상징하는 건괴가 아래에 있으니까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클테자, 태다, 태의 세상을 말한다 해서 지천택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태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대부분의 주요 학자들이 피스, 평화로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문화라는 것이 지천태로 상징되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4300년 전에 이 단군조선 삼한시대에 가지고 있던 철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상방하원, 이건 뭐냐면 방형이라는 것은 땅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원형이라는 것은 하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고 또 정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조선시대 때 조선 중종 때 이맥이라는 분이 쓴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천광명은 위지환야요 자지광명은 위지단야다. 그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광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으로부터 내려오는 광명을 단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천지, 하늘, 땅의 광명을 한 글자씩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환과 단이에요. 환과 단. 그럼 뭡니까 이게?
아까 우리 역사 속에서 살펴봤던 환국의 환과 배달을 한 글자로 만들면 단이에요. 그게 밝은 땅이니까 그걸 한자 한 글자로 옮기면 그게 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인께서 열었던 환국, 그것은 하늘의 광명을 뜻하는 나라였고, 환웅께서 열었던 밝은 박달국, 배달이라는 것은 한 글자로 땅의 광명을 실현한 역사, 바로 그 단의 역사였다는 거죠. 바로 그 환과 단의 역사를 이어서 나왔던 고조선, 조선, 단군조선의 다른 이름이었던 사만을 놓고 보면 그 한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환국의 하늘의 광명을 이었고 박달국의 땅의 광명을 이은 바로 역사가 사만의 역사, 고조선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이어가지고 바로 조선 마렵의 고종께서 우리는 이제 대한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뜻에서 대한이라는 앞에 큰 대자를 붙여서 대한이라는 나라 이름을 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국호를 통해서 우리 역사의 맥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속에 담긴 정신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정신이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라 중국 역사에서 보면 중국 역사의 가장 화려한 역사 중에 하나였던 한나라, 그 한나라의 전환과 후환이 있잖아요. 그 후환 시대에 채옹이라는 사람이 쓴 독단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천자는 이적지 소칭인데 부천모직으로 칭천자다. 즉 동이족은 천자라는 호칭을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늘을 아버지로 섬기고 땅을 어머니로 섬기기 때문에 천자제도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우리 한국인들은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섬기는 천지 부모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천지 부모 사상을 하나의 유형화 시켜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아까 보여드린 단군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제천단인 참성단입니다. 그런데 그 천지, 그 이치 자체를 또한 어머니를 높은 곳에, 어머니 땅을 높은 곳에, 아버지 하늘을 낮은 곳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의 세상, 그 단군조선의 통치 이념 자체가 지천태의 그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영우해 나가기 위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환단의 하늘광명, 땅광명을 이어가지고 이 대한이라는 한이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우리의 역사문화 정신, 대한의 역사문화 정신을 그럼 한 글자로 압축하면 뭐냐면 결국 그 모든 대한의 소자출이 뭡니까? 이 환이라는 한 글자잖아요. 환이라는 한 글자. 그런데 이것이 하늘광명, 아까 이맥 선생이 썼던 하늘광명, 이것이 환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환하다 하면 한자로도 표현하지만 원래 우리말이에요. 이 환이라는 것이. 아침이 이렇게 부옇게 밝아오면 환하게 밝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말 자체입니다. 그게. 바로 그걸 한자로 옮긴 것이 바로 이 환이라는 한 글자인데, 이 환을 이맥 선생은 하늘광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2012년에 이 환단고기를 완역하신 안경전 증산도 종도사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환이라는 한 글자는 우주 광명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정의를 보면서 더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모든 그 정신의 출발점은 바로 이 환이라는 한 글자구나. 우리가 뭐 여러 동양의 철학, 서양의 철학을 얘기하면서도 이 우주의 궁극이 뭘까를 얘기를 하잖아요. 우주의 궁극이 뭘까? 그런데 바로 우리 역사문화 정신 속에서는 그거를 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우주의 궁극은 환이다. 이 환이라는 우주 광명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됐다는 거죠.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인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하면 모든 것들이 풀려나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환에서 결국은 이 대한의 한이 왔는데 이 한은 그럼 어떤 뜻이 있냐? 이거를 뭐 80년대 여러 분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지금 보여드리는 김상일 박사님인데 이분이 지금 한사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 사전적 의미가 하나라는 의미, 많다는 의미, 같다는 의미, 또 중심, 핵심이라는 의미, 또 부정, 대략, 정해지지 않았다, about 이런 의미가 있다. 이 5가지의 대표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한이라는 한 글자에는 한 20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엑기스, 압축을 해보면 이런 5가지 의미로 압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은 한 말 속에 한 단어 속에 숱한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 얘기가 다 아시잖아요. 한 하면 하나 이런 의미가 있고 한 움큼 우리가 뭘 이렇게 한 움큼 짚는다고 할 때 한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same 우리는 한결입니다 할 때 우리는 한결에 같은 결에 같은 핏줄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한이라는 표현을 또 쓰죠. 또 middle 한가운데 하면 그걸 한이라는 것은 중심을 뜻하잖아요. 또 한길 하면 큰 길, 크다는 뜻도 있고 또 뭐 한 대여섯 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부정, 딱 정해지지 않은 유연성을 갖고 있잖아요. 한이라는 한 글자 속에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게 또한 이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about 이 한이라는 글자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가 이 민족성이 이 5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더 결정적인 어떤 정의를 내린 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방금 인용했던 안경전 종도사께서 이제 환단고기를 번역하시면서 이 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한은 바로 인간을 하늘의 광명을 내려받은 신성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말이다. 그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환국의 환, 이 우주광명 환, 하늘광명 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내려받은 존재, 그 존재,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이라는 한 글자로 정의를 하는데 그 왜 인간을 한이라고 얘기하냐? 환의 정신을 그대로 내려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이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국호의 대한이라는 정신은 뭡니까? 우리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주론적으로 정의하는 말이 바로 대한인 거죠. 바로 우리 그 한국인들은 이 천지의 광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인간들이다. 인간에 대한 정의를 대한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삼국유사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홍익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개창의 역사를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개창의 역사를 쭉 나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쭉 배우다 보면 광명이세,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홍익인간 이 4글자에만 그 관심을 갖지만 광명이세라는 이 4글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광명이세를 우리의 건국이념으로 삼았을까? 그게 지금 제가 쭉 앞에서부터 말씀드린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왜? 우주광명 환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열어왔고 나라를 영위해 왔던 것이, 경영해 왔던 것이 우리 한국인들이에요. 그래서 광명으로서 이세, 세상을 다스려라. 그게 우리의 건국이념이에요. 광명이세. 그 광명이 어떤 광명입니까? 바로 하늘의 광명이고 땅의 광명입니다. 그게 한 글자로 환이고 단이에요. 그 환과 단의 정신을 이은 것이 바로 한입니다. 그걸 처음으로 나라로 열어가지고 그 역사 속에 등장했던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고조선, 단군조선인 거죠. 왜? 단군조선이 다른 이름으로 사만이잖아요. 진한 변한 만. 그 진변마 사만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사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고사의 역사의 맥을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한반도, 한강 이남으로 쪼그라드는 그 사만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만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렇게 위대한 우주 사상을 담고 있는 한이 우리 한민족, 한국인을 지칭하는 말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한번 많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 한이라는 한 글자, 여기는 뭐 모두 다 에브리원의 뜻, 뭐 중심, 센터, 왕, 킹. 아까 단지 신채원 선생님께서는 이 한을 왕을 뜻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킹의 의미도 있고 바로 여기 레디언스, 광명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이 한이라는 한 글자 속에 담겨 있는 이 압축적인 한 글자,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문화 정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은 소위 4차 혁명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초연결이에요. 초지능, 초연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구 공동체 시대입니다. 지금 뭐 세계화라는 말은 뭐 옛날 말이고 사실은 지구 공동체예요. 지금 보여드린 그림과 같이 다양한 인종이,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국가가, 다양한 사회가 하나로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에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전 대통령이 그렇고 요번 대통령도 가가지고 연대를 얘기하고 협력을 얘기하죠.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매년 인류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그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2022년 올해 여론조사를 한 건데 보시면 아시듯이 뭐 기후변화,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의 가짜뉴스, 뭐 유포,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세계 경제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전염병이 그 유행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인류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인데 여기에 보면 북미에 있는 캐나다나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있는 벨기에, 프랑스 이런 쭉 영국까지 있고, 그 다음에 중동의 이스라엘, 그리고 아시아 쪽에 호주부터 시작해서 일본,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해가지고 19개 국가로부터 여론조사를 쭉 해보니까 대부분이 기후위기를 가장 큰 1순위의 인류 공동의 대처 과제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러시아하고 하고 있는 전쟁 문제가 단순히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로부터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얼마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미국의 달러 강세가 초강세를 지금 유지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진짜로 뭐 죽을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지금 언론에서는 제2의 IMF 사태를 뭐 걱정하는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류는 지금 78억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저는 이미 19세기에 그 등장한 우리 역사문화 정신 속에 그 가치가 있다고 저는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상생인데 상생을 단순하게 우리는 지금 뭐 서양에서 흔히 얘기하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윈윈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이념을 그런 어떤 정신을 넘어서 있는 게 상생이거든요. 상생은 우선 글자 그대로 놓고 보면 서로 상자의 살릴 생자예요. 서로 살림이라는 이 정신, 우리는 살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국민입니다. 살림. 우리는 그래서 늘 자기 가정도 살림살이를 한다고 하고 뭐 살림살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자체가 살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서로 상자, 서로를 살려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분열을 통한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름을 인정할 뿐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이 서로 상자의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19세기에 이 조선 마렵에 이 땅에 등장하신 강증산이라는 분의 가르침인데 이게 1990년대 우리
그 정치에 갑자기 이 용어가 등장하면서 오늘날 뭐 대중화돼 있지만 이 가치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제대로 모릅니다, 사실은. 이거는 대단히 그 질서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문명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그 표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까지 상극의 역사를 살아왔고 앞으로는 상생의 질서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 질서 문제, 패러다임의 문제하고 연관되는 문제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가치 철학적인 부분으로도 등장을 하지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오늘 뭐 중점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얘기를 우리가 인류가 지금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치 철학을 이렇게 이미 대한의 역사문화 정신 속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왜 우리는 실현을 못하냐. 우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소위 백화점의 시초라고 알고 있는 프랑스의 봉마르쉐 백화점인데 이 백화점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거든요. 지금은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경멸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이 시대에 종교가 뭔 필요 있어. 그러면서 자본이 최고라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주일에 뭐 교회에 가든 절에 가든 아니면 이슬람 사원에 가든 어디에 가든 간에 가가지고 정말로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 위로를 찾고 또 그 자기의 성스러움을 회복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백화점에 가서 성당에 가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 사가지고 거기서 헌금하고 그리고 거기서 위안을 찾고 기쁨을 찾는 시대예요. 물질이 최고인 시대니까. 돈이 최고인 시대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한 가지 보면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산에 올라가면 누구나 다 이런 돌탑을 봅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산에 올라가면 이런 돌탑 하나에 돌 하나는 다 올려놓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는 종교를 싫어하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종교가 필요하냐 얘기를 하지만 바로 우리 내면 속에는 다 이런 종교적인 속성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속에는 이런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돈으로 만족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대표적인 종교학자인 엘리아데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인간을 정의할 때 호모 렐리기오스수스 종교적 인간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인간은 누구나요. 아무리 자본주의 세상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들 모두 내면 속에 우주의 광명을 받아 내려온 인간이기 때문에 성스러움을 추구하고 인간의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강대 기리성 교수께서는 은퇴하면서 쓴 책이 영적 휴머니즘이라는 책에서 종교적 인간에서 영적 인간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설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종교적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틀, 성당이라는 틀, 절이라는 조직, 이슬람 사원이라는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본래 종교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인간의 영성, 그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종교라는 것이 하나의 틀이 됐어요. 조직이 되고 인간을 속박하고 규율하는, 의례화되고 형식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틀에서 본래 종교의 본래 가르침인 인간의 내면에 깃든 성스러움, 영성, 이것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종교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전 세계적으로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자기가 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흔히 교회에 뭐 주말에 안 나가도 나는 그래도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0%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내가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대밖에 안 돼요. 오히려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심각한 자본주의에 오염이 되어 있는 나라다. 정말로 우리나라 이 한국인들이야말로 먼저 바뀌어야 되고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유물을 놓고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게요. 자, 보신 것은 뭐 중국 요서 지역에서 발굴된 홍산문화인데 이것은 뭐 기원전 7000년경부터 발굴된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부터 그 유물들이 쭉 쏟아져 나오는데 동아시아 지형도를 쭉 놓고 보면 왜 그 지역에서 홍산문화가 발견됐는지 알 수 있겠죠. 산이라는 것은 문명을 나눕니다. 교통을 막고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문명을 이어줍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듯이 중국의 산동성과 하남섬 하북성 지역, 그 평야 지역을 보시고 거기하고 지금의 요서 지역, 그 북만주 지역을 쭉 보십시오. 태행산맥과 연산산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지금 중국의 하나의 문화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반도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70%가 산지예요. 그럼 고조선, 우리의 상고 역사의 중심 활동 무대가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지금의 요서 지역과 내몽골 지역, 예? 그 북만주 지역 아니겠어요? 이 지형도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산에서 뭘 먹고 살겠어요? 대량으로 국가를 조직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평야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유물이 나왔습니다.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홍산 여신상하고 그 도소 남신상. 하나는 5500년 전이고 하나는 5200년 전이에요. 근데 둘 다 가부좌를 들고 있고 여신상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남신상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서 지역 오하량에서 발굴된 거고 하나는 내몽골 적봉시 근처의 오한기에서 발굴된 거예요. 하나는 두상이 발굴돼 가지고 몸체는 복원을 한 거고 남성 도신상은 몇십 개의 조각으로 발굴된 것을 복원한 겁니다. 여신상은 사람 크기만 한 게 있고 또 2배가 되는 게 있고 3배가 되는 게 있다고 해요. 총 7개가 발굴됐다고 하고 도소 남신상은 높이 크기가 한 55m인데 하나는 이게 집 안에서 발굴된 거, 주거지에서 발굴된 겁니다. 우하령 여신상은 여신묘에서 발굴이 됐어요. 여신전에서. 그럼 이건 뭐냐면 하나는 둘 다 가부좌를 들고 있고 손을 모아가지고 지고 있는 모습인데 둘 다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모습은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이 두 유물에서 이미 5500년 전에 그 환웅천왕께서 나라를 열었던 박달국 시대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그 시대에 환웅천왕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깊은 내면의 세계를 추구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환국으로부터 이어서 나라를 열었던 박달국의 정신이 아닐까. 지금 시간이 많아가지고 뭐 실습을 못 해볼 텐데 왼편의 그림 같은 거는 한번 호흡을 해보십시오. 자기 몸속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랫배가 불룩 나올 때까지 갔다가 끝까지 갔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서 후 하고 내뱉어 보면 그것 자체가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이 천지의 원원한 기운, 그 밝은 광명의 기운을 내 몸 안으로 들이마시고
노폐물을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거 자체가 수행입니다. 사실은. 호흡 자체가. 지금 저는 왼편의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결국은 호흡을 통해서 이 우주의 천지의 밝은 광명의 기운을 내 몸 안으로 들이면서 밝은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어떤 수행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오른쪽은 뭔가 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가 쭉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압축하면 한 글자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흔히 옴과 훔이라고 얘기합니다. 옴이라는 것은 우주의 씨앗 소리, 그리고 훔이라는 것은 우주의 열매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입모양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런 것을 읊고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될 때 한번 이 두 글자를 한번 읊어보십시오. 옴, 훔. 이 두 글자가 내 몸을, 이 두 글자를 발음할 때 내 몸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다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글을 외우면서, 글을 읽으면서, 또 호흡을 하면서 이분들이 5,500년 전에 추구했던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그 밝은 광명의 정신인데, 우리 조선 마렵의 수훈 최재우 대성사께서 동경대전 용담유사에서 앞으로의 인간관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 게 계신데 이겁니다. 법을 정코 글을 지어 입도한 세상 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무의화될 것이니 지상신선 네 아니냐. 이미 160년 전에 용담유사라는 글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직접 기술한 이 용담유사라는 곳에서 동학에서 추구하던 인간관은 바로 이 지상에서 신선이 되는 인간관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과거에 뭐 판타지처럼 얘기되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본래 우리 역사 속에서 인간이 추구하고자 했던 인간관, 그것이 바로 신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신선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내 몸에 병이 없고 오래 사는 그런 존재예요. 뭐 골골 80 하면 그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프면서 80년 사는 거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서의 인간관은 지상신선이다. 이 지상에 신상과 같은 인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역사 속의 인간관인데, 이 지상신선이 되기 위한 그게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의 대한, 바로 이 한이라는 한 글자, 이 우주의 광명을 내 몸속에 그대로 실어서 그것을 명화시켜가지고 내가 체화된 인간, 그게 바로 대한이죠. 바로 이것을 한 글자로 얘기한 건데, 지금 코리안 디아스포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재외동포 현황은 지금 외교부에서 발표된 걸 보면 193개국에서 732만 명입니다. 그중에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260만. 재밌는 것은 미국은 증가세인데 다른 나라는 감소세예요. 다른 지역은. 근데 740만 되는 이 재외동포들, 이분들이 뭐 자신들의 권익을 뭐 외치기 위해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이 750만 중에서 청소년들이 얼마냐면 250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250만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 줄 것이냐.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자본주의의 더 중심에 살고 계시잖아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때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과연 자본주의의 답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민주주의가 우리 인간이 추구할 가장 완성된 정치 제도입니까? 저는 우리 역사 문화 정신을 쭉 연구를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과도기다. 우리가 지금의 이 민주주의, 사회주의 대립의 과정,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판치는 세상, 그리고 과학만능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게 끝이면 안 된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 과학 만능주의 때문에 오늘날의 기후변화 위기를 겪고 있고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과학이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뭐 장밋빛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금의 탄소, 그 기후위기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들의 영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이 천지에 자기의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몸부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뭔가의 질서가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은. 인간들만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인간은 한편으로 무한하게 겸손해질 필요도 있는 세상이다. 그러면서 인간은 본래 자본주의와 과학 만능주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인간은 본래 하늘과 땅에 광명을 받아서 나온 존재로서 천지 부모와 함께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가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250만 우리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대한역사문화 정신의 핵심인 이 환단한의 이 정신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우선이지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가지고 가치 있게 쓰느냐. 물론 가치 있게 쓰는 게 더 좋겠죠. 그걸 넘어서 가지고 지금은 지구 공동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들, 전 세계 8,200만 한국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우선 우리 동포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문화 정신의 핵심인 하늘과 땅과 인간의 광명,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 가치에 대해서 느끼게끔 해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수행해 나가야 된다. 수행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명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뭐 주문을 읽으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식 수행, 공부를 하는 것 자체도 수행이에요. 근데 그 공부가 돈 버는 그런 기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고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 그런 공부까지도 다 수행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만 커지는 수행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 그 광명을 회복하는 수행까지도 연결이 돼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핵심이 바로 이 천부경 81자에 담겨 있는데 이 천부경 81자를 늘 우리 동포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 이 핵심 정신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그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도 이걸 위해서 사실은 지금 미주 경당도 운영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 미주 경당에 참여했던 분들이 6월 말부터 오늘까지 3개월 정도 진행된 이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셨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는 건데 나의 정체성은 바로 대한이다. 그 대한은 하늘과 땅의 광명을 이었다는 환단의 정신을 이은 그것을 의미하고 그 대한의 그 정신을 내 몸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어떤 수행하는 인간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수행하는 인간으로 거듭나서 바로 지금 이 시대 78억 인류가 겪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해야 된다. 상생을 외쳐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 스스로가 변해야 돼요. 자본주의에 물든 인간의 이 의식을 대한의 정신으로 변모를 시켜야 상생의 가치가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앞으로 대한사랑과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